강력한 카리스마로 전국을 다스렸던 광종도 세월의 흐름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병사하게 되면서 광종의 장남이었던 왕주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5대 국왕 경종이 됩니다. 아버지 광종의 대대적인 호족 숙청 사업으로 이미 날 때부터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던 경종이었으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공포정치 탓에 눈밖에 나지 않으려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호족들이 경종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할까 우려했던 광종은 항상 태자였던 경종을 경계하며 모질게 대하곤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종은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광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경종은 곧바로 사회 통합과 민심 수습을 위해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청산하기 시작, 아버지 광종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을 관대하게 용서해주며 석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종의 노력은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하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른바 보복법이라 하여 광종에 의해 지나치게 탄압을 받은 호족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족들은 자신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보복법에 따라 무분별하게 복수하기에 이르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호족들은 이 법을 사적으로 악용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조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보복법으로 인해 경종의 친척들까지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경종은 크게 노하며 즉각 보복법을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사적인 복수를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종은 곧바로 과거제도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며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전식과를 실시해 관료들의 급여 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식과란 말 그대로 토지와 땔감을 나눠주는 제도라는 뜻인데, 고려시대의 관료들에게 주는 월급으로서 임기가 끝나거나 해당 인원이 사망하면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이후 조선시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종은 재위 초반 선정을 베풀며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나갔으나 이후 주색과 바둑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결국 재위 6년 차인 981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면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왕치에게 선위하며 사망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6대 국왕 성종이 됩니다. 아무튼 경종은 성종의 여동생이었던 헌해왕후 황보씨와 결혼해 외아들이었던 왕송 한 명만 있었는데, 당시 왕송의 나이가 2살로 매우 어려 왕위에 오른 성종은 어린 조카인 왕송을 친자식처럼 기르게 됩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른 직후 불교를 국가 공인종교로 인정하면서도 유교적 통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대학자 최승로 등 유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국가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이와 맞물려 국자감을 설치해 유학 교육에도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지어 올려 태조의 이상정치와 광종의 정책적 반성에 따라 국왕에 보여야 할 모범적 자세에 대해 건의하였고, 고려의 모든 시스템을 갈아엎어 문물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중앙정부 및 지방제도, 관리 품괴 및 군부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소비되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무 28조를 너무 충실히 따라 공신들을 우대하며 과거제도로 관리를 선발하기보다는 공신들의 자녀들을 더 우대하여 음서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광종이 밀어붙여 확정된 노비 안건법이 성종 때에 들어와 노비 환천법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며 양인들이 다시 노비로 환천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족들이 중심이 되는 신분질서가 고착화됨에 따라 문벌귀족들의 출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는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약해지는 틈을 타 귀족 정치와 함께 신정변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936년 중국 대륙의 연운 16주, 즉 지금의 화베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킴에 따라 국호를 대요로 고쳐 본격적으로 국가로서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981년 대권을 이어받은 요나라 6대 황제 성종은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집권 국가를 확립하며 거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는데,
거란은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고려와 여진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태조의 훈요 10조에 따라 거란을 배척하며 송나라와 화친을 맺고자 했는데 당시 발해의 후예를 자처하던 정왕국까지 이 둘과 손을 잡고 거란에 대항하기 시작하자 거란은 점점 고립되어 갔으며 결국 986년 정왕국을 쳐들어가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993년 거란은 고려에게 송나라와 화친을 끊고 자신들과 교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거란의 소순령이 약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뒤이어 거란의 침입으로 평안북도 봉산군이 함락되며 그곳을 지키던 윤서인이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거침없이 남아하던 소손영은 안융진에서 발해의 마지막 왕족이던 대도수를 만나 패하며 전장은 고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손영은 안융진에서의 패배로 공세를 굳히기가 힘들어지자 고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고려 조정은 곧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조정 대신들은 거란과 화친을 맺고 무조건 항복하자는 항복론과 그냥 항복하면 안 받아줄 테니 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론으로 의견이 나뉘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손영의 의도를 간파한 서희가 나서서 이 두 의견을 강력히 반대하며 혈혈단신으로 소손영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됩니다. 야 서희야,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신라 민족이고 우리는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고구려 민족인데 왜 자꾸 북쪽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야? 뭔 소리야, 우리가 진짜 고구려를 계승했고 니들이 지금 점령한 땅도 원래 우리 거였어. 그러니까 국호도 고구려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정한 거고 수도도 평양이잖아. 딱 보면 몰라?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아니 그럼 너희는 친하게 지낼 거면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내야지 왜 붙어먹어도 반대파 세력인 송나라와 붙어먹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거는 니네랑 우리 사이에 여진족이 껴서 그런 거잖아. 니네가 내려온 김에 여진족 몰아내주고 땅도 좀 떼어주고 가면 니네랑 교류 못할 것도 없지 않겠어? 그렇게 서희와 담판한 직후 거란이 물러가며 평안북도 서북쪽 일대의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 유명한 강동 육주입니다. 곧바로 고려는 이곳에 성을 쌓고 방어를 단단히 하니 거란은 죽을 때까지 이곳을 단 한 번도 공략하지 못하였으며 외교적 성과로 제1차 여요전쟁이 마무리가 되자 고려는 잠시나마 송나라와 단교하고 거란의 연호를 쓰며 형식적으로나마 거란의 비위를 맞춰주게 됩니다. 아무튼 유교 정책을 고수하며 유교 국가로 탈바꿈하고자 했던 성종이었지만 그 역시 993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해 후사가 없어 다음 왕위는 자신이 아들처럼 친히 돌봐주던 경종의 아들 왕송이 왕위를 잇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 7대 국왕 목종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